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네,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주말 편안하게 잘 쉬고 계시나요? 지난 한 주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컸던 적이 있을까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죠? 쏠림 현상도 심했고, 하나 올라가니까 하나는 빠지고, 정말로 정신이 없었던 한 주였고, FOMC 회의도 있다 보니까 아마 좀 빠르게 지나간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한 주를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를 좀 준비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족 여러분들과 주말 주간 찐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금요일 날 장시자점 방송에서 금요일에 장중에 일본에 중앙은행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중앙은행에 뭐 이슈가 혹시라도 생기면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으니까 장중에 그 부분은 가족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련돼서 업데이트부터 먼저 쭉 드리고 간밤에 그다음에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만한 뉴스들 시장에 대한 이제 또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그다음 또 국내 이야기로 제가 또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빨리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일단 일본은행에 대한 이번에 이제 일본 중앙은행을 우리가 뱅크 오브 BOJ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뱅크 오브 재팬에서 한 부분을 7개월 만에 통화 정책을 좀 더 긴축적으로 바꿨다, 뭐 이런 지금 컨센서스로 헤드라인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목요일 밤에는 요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증시가 쭉 밀렸었는데 오히려 이 금요일 날 밤에는 미국 증시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뉘앙스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지금 긴축의 깜빡이를 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은행이 우리가 이제 뭐 YCC 이야기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죠? 일드 커브 컨트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은행이 이 수익률 커브를 이제 좀 시장에 맞게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면서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 뭐 우리가 미국의 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ECB 유럽 중앙은행이 있고 또 누가 있죠? 뱅크 오브 잉글랜드 BOE가 있고 그 다음에 BOJ가 있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죠. 뭐 이러한 중앙은행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거의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던 그런 부분에서 뭐죠? 긴축의 깜빡이를 켰다. 우리가 운전을 해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방향을 이렇게 전환하려고 할 때 뭘 하죠? 왼쪽 깜빡이 아니면 오른쪽 깜빡이 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직진만 쭉 저금리로 직진을 해오던 기조를 그 스탠스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으로 뭔가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지난 주말에 주 후반에 있었던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러니까 그럼 지금까지 저금리를 유지했다가 금리를 이제 서서히 이제 이 저금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금리는 결국에는 뭐에? 물가 같은 부분들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는데 일본의 인플레이션, 물가의 상승률이 최근에 목표했던 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웃도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분들 다니시는 분들의 임금 자체가 상승률이 지금 올라가는 임금 상승률 올라가면서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 내가 다니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한 1,100만 원, 1,200만 원 됐어요.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생기고 소비를 하게 되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에 물가를 자극을 받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일본은행이 조만간에 지금까지 해왔던 이러한 좀 저금리 기조를 스탠스가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네, 자, 자 한번 보시죠. 자, 이거죠. 이제 일본은행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페드, BOC, BOE, 우리나라는 BOK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ECB 다 보면 그 기준금리가 어때요? 다 5%.
그죠? 우리나라만 3.5. 우리나라가 3.5인 이유는 체력이 안 돼서 금리를 지금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3.5를 그대로 동결을 하고 있는 거지. 뭐 우리가 지금 뭐 금리가 이제 사실 체력만 되면 우리 수출도 잘 안 되죠. 그다음에 요즘 뭐 가게나 기업들의 그 대출 받은 거 있잖아. 그 연체율도 상당히 지금 올라가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 이거 버티기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에서는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3.5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나머지 물가가 올라가면서 영국은행도 5%, 캐나다 5, 미국도 5.5,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죠? 유일하게 지금 마이너스 저금리 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요 마이너스를 유지했던 일본은행이 뭔가 좀 스탠스를 YCC의 상향 조정을 정책을 조율을 한다라고 하니까 민감하게 세계 금융시장이 지금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큰 결정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마이너스 금리가 앞으로 서서히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일본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은 좀 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정책의 전환이 앞으로 일본은행 쪽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죠? 원래 최저임금이 1,002엔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일본이 인상폭을 보면 이렇게 인상폭이잖아요. 그죠? 인상폭을 보면 그동안 올랐던 것보다 큰 폭으로 금리가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물가에도 자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저런 스탠스를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일본의 엔화가 지금까지는 엔저였잖아요. 그죠? 엔저. 그런데 저게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세계로 나가 있던 엔화로 세계 곳곳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금의 회귀 현상이 나타나면, 그죠? 이렇게 나타나 버리면 뭐 부동산, 주식, 채권, 특히 미국의 채권이 그러한 위협을 좀 목요일 밤에 좀 느꼈던 거죠. 그죠? 미국 채권을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야, 우리 엔이 이제 강세로 돌아서니까 이제 미국의 채권 이제 그만 마무리하고 빨리 일본으로 되돌아가자. 그러면 미국의 채권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는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 등등 있었는데, 자, 다행스럽게도 일단은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V자형으로 다시 올라왔죠? 앞에가 달러고요. 앞에가 달러고 뒤에가 엔이다. 그러면 제가 차트 흐름이 올라가면 앞에 통화가 강세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 불안감에 달러가 약세, 엔화가 강세를 보였다가 금요일 밤에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아직까지는. 근데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일본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을 길게 서서히 전환될 가능성을 일단은 우리가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려했던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않았고요. 잘 일단은 넘어갔다. 그 부분은 그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 이야기입니다. 2차전지 우리 변동성 요즘 워낙 심해서 가족 여러분들 보유하거나 보유하지 않거나 다들 스트레스이실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거 언제까지 이거 올라갈까, 그죠? 언제 팔아야 되냐 고민일 것이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따라 사야 되나, 내가 저거를 왜 팔았지, 아니면 왜 안 샀지, 이런 스트레스, 그죠? 이번 한 주 아마 많이 심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파나소닉 쪽에서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스바루라고 되어 있는 스바루가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공장, EV 배터리 계획에 대해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 계획을 곧 발표를 할 계획이다. 파나소닉, 스바루, 이런 이야기가 좀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죠?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는 뭐죠? 도요타가 있고, 그죠? 도요타가 있고, 혼다,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전기차를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는 전기차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사실 몇 년 동안 얘네들은
전기차에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가 막 이렇게 확산되는 시기에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쪽은 잘하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같은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은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경쟁자가 별로 없죠. 근데 앞으로 요렇게 배터리 공장을 지어 가지고 같이 한 1, 2년 앞으로 후에는 좀 순수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테슬라가 뭘 하고 있죠? 테슬라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상당 부분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파나소닉이 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 예. 그럼 파나소닉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본 회사들도 이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 그러면 이제, 파나소닉이 훨씬 더 팔 수 있는 그런 전방 고객사들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모멘텀이 좀 생기는 거죠.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파나소닉과 일본의 자동차들 간의 이러한 이제 MOU라든지 협력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되면 될수록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파나소닉에 투자할 게 아니라면, 그죠? 일본의 자동차 회사에 투자할 게 아니라면, 야, 기존에 없던 경쟁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또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자,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이면 경쟁자가 뭐 한두 곳 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파이가 커지니까, 파이가 이렇게 커지면 요거 가지고 나눠 먹는 것보다는 요게 나눠 먹으면 훨씬 더 내가 아직 먹을 수 있고, 그죠? 이거보다는 이렇게 파이를 큰 걸로 나눠 먹으면 좀 누가 들어와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영역은 그대로도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전기차 수요가 최근에 제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만약에 이게 예상했던 수요에 따라서 그대로 좀 가려면 결국에는 가격이 더 떨어져야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대당 전기차 한 대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거죠. 어쨌든 보조금을 안 주면 나는 굳이 거기에다가 충전이라는 허들도 있는데 굳이? 그죠? 지금처럼 우리가 길에 가다가 주유소 거의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길에 가다가 주유소 저 가서 넣지 뭐 이렇게 하면서 쉽게 우리 하고 할 수 있죠. 근데 전기차는 길에 가다가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죠. 기름 주유소처럼 만약에 그렇게 곳곳에 깔리면 그때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게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닌데다가 가격도 비싸니까 시장에서 생각했던,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판매량 자체가 지금 안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죠? 비싸다.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공세가 거세고, 테슬라도 가격 인하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폭스바겐이라는 이라는 우리 과거 전통 내연기관차 잘하는 회사들도 가격 인하를 하고 있는데다가 일본의 업체들도 이제 1, 2년 사이에 또 들어온다? 그럼 이거 경쟁이 더 심화되는 거죠. 그죠? 경쟁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전기차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가격을 내리려면 전기차 원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가격을 결국에는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배터리 가격을 내리려면 그 안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 중에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고 등등 이러한 소재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죠? 조금 어느 정도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가능할 텐데, 그게 안 되면 쉽지 않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막 따라서 막 금리 인하했는데 남는 건 없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년 안은 전기차 가격 내릴 수도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거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글로벌 탑 10 EV 오토모티브 그룹 세일즈 쉐어 판매,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점유율을 전기차 시장에서 브랜드별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그래서 만약에 경쟁이 심화될 경우에 그나마 좀 끝까지 살아남을 두 개 회사는 명확하게 두 개 정도는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회사 요 두 개. 그죠? BYD. 그 다음에
테슬라. 요 두 개는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에서 이미 입지를 탄탄하게 굳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 보면 점유율이 고만고만해요. 그죠? 지금 보시면 폭바가 폭스바겐입니다. 한 7%, 뭐 GM 5% 미만, 벤츠도 뭐 그렇고요. 그죠? 자, 밑에 가면 현대차가 여기 보이는데, 네. 최근에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지금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만 좀 구축을 하면 현대기아차 그룹이 여기 테슬라에 이어서 3위 정도까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희망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하면 3위 정도까지만 들어가도 제가 봤을 때는 경쟁이 좀 심해져서 밑에 이제 도요타도 들어오고 혼다도 들어오고 뭐 막 들어올 경우에 그죠?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구축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전기차는 앞으로 경쟁이 좀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살아남을 상위 회사들로 재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네, 앞으로 이 부분은 체크를 또 해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기차 가격을 인하시키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좀 가격 인하 압력이 들어올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주로 계속 체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국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국이 좀 살아나면 또 우리나라의 수출도 한국의 중국향 수출도 또 회복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프랑스죠. 프렌치. 프랑스의 경제가 조금 성장하면서 완화되는 인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은 조금 완화되고 인플레이션은 좀 완화되고 경제 성장은 좀 나오면서 유럽의 호프로 떠오르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유로존의 호프 역할을 프랑스가 좀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요 뒤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유럽의 이제 인플레이션을 봐야 되는데 유로 에어리어, 그죠? 인플레이션이 얼마예요? 지금 5.50입니다. 그죠? 5.50. 그러면 유로 지역의 인플레이션이 5.50인데 독일은 6.2, 저기 뭐죠? 영국은 8%입니다. 거의. 그죠? 근데 프랑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3이죠. 어이구. 네, 프랑스가 4.3이죠. 그래서 유로존 내에서도 프랑스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조금 좋아지는, 완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성장률은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다 보니까 프랑스의 경제가 그래도 생각보다 견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유로존 지역에서 뭔가 희망적인 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국 한번 보실까요? 영국이 유나이티드 킹덤이잖아요, 그죠? 영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경제 성장률은 영국은 더 낮고 물가는 더 높기 때문에 영국은 참 어려운, 그래서 금리가 더 높죠. 그래서 영국은 아직까지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어쨌든 유로존이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조금 뭐 물가가 완화되면서 성장률이 조금 회복되면서 좋아진다라는 가정이 된다면 유로존 쪽으로 많이 수출하는 또 나라가 바로 중국이고, 그죠? 중국이 지금 수출이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내수를 부양하려고 열심히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인구는 줄어들고. 자, 우리 잠깐 한번 보면 우리나라 인구 관련돼서 최근에 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던데요. 우리나라 인구, 한국 인구 이렇게 하면 나올라나요? 아이고. 얼마 이하로 뭐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 있네요. 2년 연속 인구 줄어든 한국, 유소년 600만 명 그때 첫 붕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지금 내수주들이 별로 안 좋죠, 그죠? 핵심은 내수입니다, 내시. 인구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은 내수 시장이에요. 인구가 어느 정도만 되면 사실은 수출 잘 안 돼도 내수 시장 잘 만들어서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인구가 별로 안 되는 나라들은 오히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사실 점점점 내수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내수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1번부터 해서 지금 쭉 그럼 전기차의 경쟁 앞으로 부분, 일본의 정책 전환, 그다음 프랑스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률까지 중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보고 있는데 이렇게 프랑스의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다. 이게 나쁘지 않은 유로 내에서 나쁘지 않은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본격적으로. 네. 자, 시장을 선도하는 주도주의 쏠림 현상이 매우 강했고요. 특히나 극단적인 흐름이 7월 달의 흐름이었습니다. 진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2차 전지와 AI 반도체 쪽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쉬고, 그죠? 하나가 또 올라가면 또 반대쪽이 좀 쉬고, 이들의 시가총액이 좀 높아지면서 그 영향을 많이 좀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지수는 그죠? 지수는 플러스인 것 같은데 종목은 초토화되는, 그죠? 그런 흐름들이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요런 거죠. 요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 중순 이후로 보시면 노란색이 하락 종목수인데, 코스피에서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지금 많은 시장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노란색이 뚝뚝 떨어지고 상승하는 종목수가 많아지는, 뭔가 시장이 조금 그래도 이제 좀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정상적인 모습을 회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 클라이막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루에 상승하는 종목수가 100개가 안 될 때, 거의 올 때까지 온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양시장 합쳤는데 상승 종목수가 100개도 안 된다? 이거는 그러면 극단적인 쏠림 현상에 거의 클라이막스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하락 종목수가 1,500개 가깝게 됐는데요. 그 다음부터 한번 보세요. 목요일부터 완전히 바뀌었죠. 상승하는 종목수가 오히려 이제는 1,000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게 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이거는 이익입니다. 그죠? 이익입니다. 검은색 그림은 코스피가 기업들이 앞으로 1년 뒤에 돈을 벌까 못 벌까를 보여주는 건데, 올라갈 때도 보시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떨어지려고 할 때도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고, 지금은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안 올라가잖아요.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죠?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열심히 영업 활동을 통해서 1분기 실적, 지금 2분기 실적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실적들은 서서히 조금씩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는 기업이 움직이는 거에 비하면, 변화되는 거에 비하면 주가는 너무 빨리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선반영하고 있다. 그게 또 하나의 요즘 변동성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뭐죠? 이게 선반영입니다. 선반영. 왜? 이 시장은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심리가 많은 부분을 작용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주가는 하루에도 요동을 치는 거죠. 기업은 별일 없는데, 사실은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 기업은 그냥 원래 하던 활동을 열심히 그냥 하고 있는데, 그 조업원들은 주가만 엄청나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나 요즘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과 주도주를 뭐 안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이 괴리도, 그죠? 이 포모 현상도 엄청나게 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뭐 덜 벌더라도, 그죠? 덜 벌더라도 좀 지키는 게, 항상 저희가 강조드리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좀 덜 벌더라도, 안 버는 건 안 될 거고 벌긴 좀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식 우리 투자하는 이유가 벌려고 하는 건데, 조금 덜 벌더라도 내 거를 안 깨먹고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장이라는 부분을 2년 뒤에 3년 뒤에 앞으로 이 기업들이 성장할 거야라는 부분들을 먼저 땡겨서 빨리 반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종목들은 역시 변동성이 이렇게 심할 겁니다. 그죠? 변동성이 계속 심할 거기 때문에 이 초보자분들은 확실히 계속 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 투자 성향과 맞지 않은 그러한 행위는 절대적으로 지금은
자제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인데 내가 좋은 기업을 여기 볼린저 밴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볼린저 밴드 여기에서 사느냐 볼린저 밴드 여기에서 사는 것과는 똑같은 기업을 가지고 내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과 불안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과 손실을 손절을 고민해야 되는 거는 천지 차이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이라도 너무 성장의 기대감이 많이 반영돼서 비싸게 사면 수익을 내는 것이 참 어렵고 오히려 손절을 바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가족 여러분들 당분간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실적이 좀 개선되는 업종 그래도 펀더멘탈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로 계속 캐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QOQ로 분기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업종 10% 이상 적어도 성장이 나올 것을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종들을 제가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니까 일단은 탑이 조선이고요. 그 다음에 뭐 뒤로 가면 이렇게 뭐 건강관리 업종도 있고 철강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조선이 가장 QOQ로 성장이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선 관련해서 제가 한번 오래간만에 업데이트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 제가 언제였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태조 이방원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조선은 앞으로 좀 빅사이클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금리를 잡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금리가 아니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게 있고 하나는 공급을 늘리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 공급망 투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전통적인 에너지원, 화석연료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해오다가 갑자기 이게 쇼티지가 나니까 다시 탈세계화, 그죠? 탈중국화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엄청 투자를 많이 하면서 지금 이들 섹터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산업재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기계업종, 조선업종, 그다음에 뭐 인프라,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 전반적으로 지금 다 같이 좋아지는 방향인데, 자, 한번 조선부터 한번 오늘을 보죠. 오래간만에 업데이트를 한번 또 드리면, 자, 일단 이 노란색 선은 조선 업종이 앞으로 1년 뒤에 돈을 벌 것인가 못 벌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난 5월 달을 바닥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앞으로 1년 뒤에 이 시점에서 1년 뒤에 이 시점에서 1년 뒤에 이 시점에서 1년 뒤에 돈을 벌 것 같아요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조선 업종도 이제는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요즘 뭐 하고 있다? 선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시장은 뭐 후반영이 아니라 주식시장은 선입니다. 선.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업종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20년 동안 20년 동안의 PBR 밴드를 제가 한번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더군요. 조선업종의 방향성이 지금 2022년 하반기부터 방향성이 지금 볼린저 밴드가 상향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요 2004년도, 2008년도 이때 있죠. 조선 빅사이클이 왔을 때 그때 볼린저 밴드의 방향성을 한번 보십시오. 쭉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이건 뭐죠? 기업이 돈을 벌고 기업의 PB 장부 가치도 돈이 벌기 때문에 장부 가치도 뚝뚝뚝뚝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10년 동안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죠? 10년 동안 이렇게 우하향을 그리다가 서서히 지금 방향성을 다시 돌리고 있는데 이 방향성이 저는 좀 길게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조선주도 가다가 쉬었다를 반복을 하고 있지만 큰 트렌드 상으로 이 방향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땡기면서 여기가 1.7배인데요. 장부 가격으로 1.7배, PBR 1.7배 조선업종이 여기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 되고 뒤에 이제 그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거 가지고 PBR 밴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삼성중공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부터 한번 보죠.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은 1조 9,958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살짝 못 미치는 숫자가 나왔네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500억 정도 약간 못 미치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 4개 분기 합산 차트, 4개 분기 합산 차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2분기
지난 1분기 여기가 23년이죠. 그 다음에 작년 4Q, 그 다음에 작년 3Q 요렇게 합하면 뭐죠? 4개 분기가 되죠. 이제 앞으로 3Q 실적이 나오면 다음에 제가 캔들을 하나 그리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요까지, 여기서 요까지. 그 다음에 4Q가 나오면 올해 것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점점점 뒤에 나오는 분기 실적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캔들의 크기가 점점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것은 뭔가 회사가 4개 분기 합산 차트를 통해서 뭔가 이 회사의 업황과 시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4개 분기 합산 차트를 그려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고개를 들고 이렇게 안 좋아지다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왜? 좋은 숫자들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안 좋은 숫자들이 있다가 이제는 서서히 옛날 거는 빠져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매출액은 별로 캔들의 크기가 그렇게 뭐 크게 드라마틱하게 보이지 않죠. 그죠? 아직까지. 근데 영업이익 쪽은 뭔가 변화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영업이익은 훨씬 더 지금 캔들의 길이도 길고 훨씬 더 강하게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그런 그림. 그 다음에 추세대를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게 있는데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락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죠. 조선은 거의 10년 가깝게 하락 사이클을 그리다가 영업이익이 이렇게 우하향 트렌드를 그리다가 지금 어떻게 돌아서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 방향으로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 조선은 짧은 사이클이 아니잖아요. 조선은 길게 한 10년 뭐 5년에서 한 7년 호황 왔다가 또 10년 쉬었다가 한 7, 8년 호황 왔다가 한 5년, 10년 쉬었다가 이런 사이클이었는데 조선은. 그래서 이번에도 이 사이클은 이제 바닥에서 2021년, 22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돌아서는 사이클이다. 긴 관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상보다 실적이 영업이익이 훨씬 더 잘 나오는, 본격적으로 삼성중공업도 이제 뭐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고 있네요. 자, 원래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증권의 이거는 이제 전망 자료인데 원래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조선 3사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이 사명이 변경된 거죠. 하나그룹으로 인수되면서. 자, 목표는 여기인데 지금 수주 달성률을 보면 삼성중공업이 수주 달성률이 가장 높은 모멘텀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친환경선에서는 경쟁력이 좀 약한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좀 많았는데, 그쪽에 최근에 수주도 좀 받으면서 뭔가 밸류에이션 자체를 조금 높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고 있고, 자, 고정비가 감소되는 효과로 본격 턴어라운드, 이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더욱더 큰 폭으로 지금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중공업 실적 발표되고 난 다음에 증권사들의 3Q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니까, 자, 2Q는 589억 있잖아요. 그죠? 589억이었는데 3Q는 SK증권이 가장 높게 부르고 있네요. 800억 정도 나올 거야. 가장 낮게 부르는 쪽은 하이투자증권 450억 정도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 그래서 2Q보다는 3Q가 또 실적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그러한 그림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2개 분기가 남아 있는데요. 2개 분기에 영업이익 컨센서스, 애널리스트 분들의 추정치의 변화를 추적을 해보니까 3Q 실적이 앞으로 600억을 올라서면서 좋아질 거야 라는 전망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 나쁘지 않은 그림. 4Q도 계단식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그림을 보여요. 그래서 하반기가 숫자가 QOQ로 계속 뭐가 증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삼성중공업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 키맨님이 맨날 강조하던 PBR 밴드 상단부까지 왔으니까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그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포스코 홀딩스도 그랬고요. 포스코 홀딩스를 제가 한 75만 원, 76만 원 정도가 25년도의 BPS이기 때문에 25년도에 BPS를 땡겨와서 PBR 1배를 적용하면 단기적으로는 75만 원 정도 전후가 단기적으로는 약간 고점 정도 한번 일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수주가,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이미 수주가 많이 있는 기업들이죠. 현대일렉트릭도 25년도에 수주가 이미 다 차져 있기 때문에 그때 BPS가 거의 확정적이라면 그때 BPS가 4만 원을 땡겨와서
반영을 하면 이 회사의 역사적인 밴드가 한 2배였다면 상단이 2배였다면 이 BPS에다가 2배를 곱하면 약 8만 원 이상 주가가 올라가면 현대일렉트릭은 8만 원과 9만 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좀 목에 차 있는 그런 목표 주가일 수도 있다. 이런 방법을 알려드렸죠. 자, 요거를 그러면 삼성중공업에 한번 대입을 해서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가 다 온 건지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밴드만 보면 야 이미 다 온 거 아니야? 저점에서 사서 밴드 하단에 사서 밴드 상단에 팔아야 된다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이제 밴드가 10년 동안의 하락 밴드에서 상승으로 이제 돌아서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상단 밴드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향조정 BPS가 올라오면서 자, 그 이야기 다 드려볼게요. 자, 여기 조선사들의 제가 올해 주당 순자산 가치 내년도 내후년도 다 그려왔는데 지금 조선사들의 토크는 이미 2, 3년치 물량은 다 차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거의 확정입니다. 실적이. 그러면 여기 BPS를 우리가 굳이 올해 거를 가지고 계산할 게 아니라 내년 거도 아니라 조금 넉넉하게 2025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BPS, 물론 이거는 BPS는 예상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애널리스트 분들이 추정해 놓은 숫자니까 그냥 요걸 가지고 우리는 목표 주가를 한번 참고해 보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025년도, 24년도에 거의 한 주당 500원씩 계속 BPS가 올라가네요. 올라가서 5,700원 정도의 BPS를 가지고 목표 주가를 단기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자, 5,700원 정도 된다 치고, 그죠? 5,700원. 이 회사의 PBR 밴드의 상단은 한 2배 정도였잖아요. 아까, 그죠? 2배. 그러면 목표 주가를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삼성중공업은 2025년도에 BPS 주당 순자산 가치를 땡겨와서 역사적인 밴드 상단인 2배 정도를 적용을 하면 11,4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다른 것들도 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는 이게 아마 삼성증권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왜 증권사들이 이렇게 분석했는지를 비교해 드리려고 제가 하는 것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자, 시클리컬 업종은 제가 PBR로 계산을 하고 밸류에이션도 우리가 참고를 저점과 고점을 잡는 데 참고를 PBR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PER이 아니라 시클리컬은. 이 보고서도 보시면 목표 주가를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24년 BPS에 그죠? BPS 하잖아. 이게 EPS가 아니라 시클리컬은 확실히 BPS와 PBR을 가지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다가 뭘 적용했다? PBR 2.3배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1,300원으로 상향을 한다. 이런 리포트가 있네요. 그렇죠? 이분과 저랑 다른 점은 이분은 24년도 BPS에 2.3배를 적용한 거고 저는 25년도 BPS에 뭘 적용한 거죠? 2.0배를 적용해서 아까 계산한 거잖아요. 그죠? 엑셀에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미세한 차이가 어쨌든 올해 게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의 장부 가치에다가 PBR 상단부를 곱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하면 되구나 정도의 감각 정도만 알고 있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신규 수주 뭐 지금 LNG선 컨테이너 위주로 꽉 차 있다. 그러면 앞으로 탱크선, 기름을 실은 나라는 유조선이나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의 지금 생산 그 단가 자체가 많이 싸지고 있거든요.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앞으로 경쟁력이 생기면서 앞으로는 유조선과 탱커, 그다음 해양 플랜트 쪽으로 수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정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LNG 쪽에서 물량이 좀 더 나온다면 요거는 IMO 환경 규제로 인해서 노후화된 LNG는 교체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러시아 사태 때문에 파이프로 가는 것을 배로 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다음 컨테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교체 수요로 기반해서 노후 선박 교체 이런 것들 그 다음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의 클라이막스는 요겁니다. 조선사들이 지금 뭐 LNG와 컨테이너는 이미 많이 받아놨는데 결국에는 거의 마지막 쪽에 나올 것은 유조선 쪽. 지금 유조선의 선대 나이가 있습니다. 선령이라는 게 유조선의 나이인데 이게 노후화된 15년 이상 노후화된 비중이 31%라네요. 근데 발주된 잔량이 선대의 5% 수준으로 낮으니까 앞으로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화된 선배가 많아질 것이고 지금 발주 잔량이 낮으니까 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탱커선은 시간이 문제이지 아마 이쪽에서 아마 발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죠? 환경 규제도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제재 때문에 톤마일 증가 이게 많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요거죠. 마지막으로는 해양 생산 설비. 요게 이제 가격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유가 영향과 그다음에 우리 ESG 영향으로 해양 부문에 투자를 많이 급감을 했는데, 요게 지금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앞으로 또 수주 모멘텀. 그래서 이제 조선 4사들의 연초 이후의 수익률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하나그룹으로 인수된 대우조선해양이 압도적으로,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인데, 요 두 개 회사가 개입을 좀 메우는 그런 그림이 좀 되지 않을까 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25년도에 BPS를 감안하면 지금부터라도 약 30% 정도의 업사이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서 단기적으로 보면 꽤 많이 올라서 이거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그죠?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은 저 BPS가 앞으로 맞다라면 여기에다가 2배 정도를 곱하면 목표 주가는 한 30% 정도 더 나올 수도 있고, 길게 보면 더욱더 저는 이 사이클이 적어도 한 27년까지는 갈 것 같은데요. 앞으로 뭐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큰 그림상으로 2027년까지는 열어놓고 있는데, 거기까지 간다라고 봤을 때 조선호황이 이게 과거의 고점, 조선업황 고점이었고 여기 저점이었습니다. 거기를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이렇게 당겨서 놓으면 이 하락폭 대비해서 상승은 61.8%까지 되돌림이 오면 20개월 이평선이 있는 15,000원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여기까지도 열어둘 수 있는 그런 그림 정도까지 크게 열어놓고 앞으로 조선 쪽은 체크를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현대중공업 그룹도 실적이 다 발표됐기 때문에 예상치와 매출액 제가 나온 거 다 넣어드렸습니다. 넣어드렸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치보다는 현대중공업은 좀 적게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게 현대 3호중공업을 IPO 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괜찮은, 수익성이 괜찮은 것들은 이 회사 쪽으로 조금 몰아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IPO 될 때 제가 말씀드렸죠. IPO는 우리 얼굴을 뽀샤시하게 화장을, 제가 오늘 메이크업을 안 했는데 저도 잘 보이고 싶으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여기 출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상장시키기 전에 최대한 예쁘게 만들어 놔야 몸값을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 물건들은 현대 3호중공업으로 좀 몰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조금 아직까지는 슬로우한, 여기 현대 3호중공업 보면 뭐 수주 보면 달성률 자체도 다른 조선사들보다 꽤 높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3Q의 현대중공업의 전망치까지 이렇게 한번 보시고, 현대중공업도 그래도 3Q와 4Q는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지 않겠니? 라고 애널리스트 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가장 제가 뒷단에 있는, 아까 상승률도 지금 제일 안 좋은 회사가 보면 현대미포잖아요. 그죠? 현대미포는 지난번에도 제가 장시작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조선사 중에서는 투자의 후순위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실적이 별로 이 보세요. 다른 기업들이 흑자 전환하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은 4개 분기 합산 차트가 아직도 마이너스를 이번에 기록할 정도로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오고 있네요. 이게 이것도 저가에 안 좋은 가격으로 엄청 수주해 놓은 것들이 아직까지 이게 소화가 안 된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근데 이게 빨갛게 제가 이렇게 4개 분기 합산 차트를 그렸는데 빨갛게 이렇게 뚝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난다. 그러면 옛날에 싸게 받아놨던 것들이 이제 겨우 물량이 좀 다 소화가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까 뭐 전기차 이야기도 해드렸고, 뭐 일본의 이제 뱅크 오브 재팬 끝난 분위기, 시장 동향 이야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이야기는 제가 워낙 뭐 많이 이야기해드렸기 때문에 태조 이방원 이후에 조금 큰 사이클로 보고 있는 조선에 대해서 한번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좀 나왔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뭐 업데이트를 좀 드렸으니까요. 목표 주가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선순위 조선 내에서도 어떤 종목이 좀 앞에 있고 어떤 종목을 투자의 후순위에 있는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 가족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자, 일요일 밤 꿀잠 주무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장 시작 전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데이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데이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